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포생물학 15장, 16장의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전달에 대해 발표할 신태호입니다. PPT가 그 학교 수업 때 보셨던 거랑 다를 텐데요. 교수님이 사용하셨던 PPT가 제가 원하는 내용을 설명하기엔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새로 만들었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그널 그 신호 전달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랑 그 신호 전달의 두 가지 경로인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그리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시그널링 패스웨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랑 뭐 수업 내용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아내는 연구 과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먼저 신호 전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서로 사이사이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포들은 바깥으로 신호 물질을 내보내는데 다른 세포들이 그 신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세포 외부에서 온 엑스트라 셀룰러 시그널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세포막으로 받아들이려 하면은 그 시그널링 몰러큘들이 크거나 그 소수성이어가지고 뭐 그런 세포막을 뚫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자가 그냥 세포막으로 오면 튕겨나가고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리셉터가 필요한 거죠. 이 리셉터가 신호 물질을 받아들여서 이 세포 외부의 시그널을 세포 내부의 반응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바로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전달입니다. 이 신호 전달 체계는 우리 생명체의 초기부터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먼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신호 전달 체계를 연구할 때 이 엘레간스, 꼬마선충이나 뭐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 그 노랑초파리 등을 사용해서 종종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신호 전달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 단기적 변화. 이게 15장에서 다루는 GPCR에 의한 건데요. GPCR에 의해서 그 대사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장기적인 변화도 있는데요. 이거는 16장에서 다루는 그 다른 세포 표면의 리셉터에 의한 변화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 인자를 통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서 세포의 분화나 분해를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그 신호 전달 물질의 이동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분비 같은 경우는 순환계를 통해서 뭐 우리 몸의 한 세포에서 나온 신호 전달 물질이 순환계나 뭐 림프선 같은 걸 통해서 이곳저곳 전달돼서 다른 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내분비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신호 전달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또 파라크라인, 측분비도 있는데요. 서로 인접한 세포 간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분비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경 물질이 인접한 신경 물질이나 근육 세포로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측분비의 한 예입니다. growth factor, 성장인자도 한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크라인이 있습니다. 세포가 세포가 내뿜은 신호 전달 물질을 세포 자신이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세포가 스스로의 성장과 분해를 촉진하는 그러니까 배양세포라든가 암세포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상부성과 컴플리먼터리티와 이펙터 스페시피시티, 그 영향 특정성입니다. 상부성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하나의 리셉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질, 그러니까 하나의 리간드에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리간드들이 아무리 구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다른 리간드라면은 그거는 다른 리세포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펙터 스페시피티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의 리간드 같은 우리 몸에는 리셉터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 리셉터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적 다양성, 리간드의 다양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의 리간드로도 여러 가지 세포에서 여러 가지 리셉터를 자극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질이 다른 세포에서 다른 리셉터를 자극해서 다양한 신호 전달 경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카이네이스가 작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카이네이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은 특정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 서열에 인산기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구조가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능이 온오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효소, 즉 카이네이스는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작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카이네이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로신을 인산화하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다른 하나는 세린이나 스레온인을 인산화하는 세린 스레오닌 카이네이스. 신호 전달에서 사용되는 카이네이스는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아미노산은 인산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해서 연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는 타이로신만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이 타이로신의 인산화를 통해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이로신 염기 서열을 그 타이로신 타이를 페닐알라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면은 단백질의 구조는 유지되면서 타이로신이 인산화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아 활성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GTPase 스위치 프로틴도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카이네이스에 대한 설명에서 단백질의 인산화가 기능의 활성을 결정한다 했었는데 GTPase 스위치 프로틴의 경우에는 GTP나 GDP가 결합했는지가 그 활성에 영향을 줍니다. 즉 인산화와 GTP 둘 다 단백질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죠. GTPase 스위치 프로틴을 줄여서 G프로틴이라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자 3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트라이메릭 G프로틴이 있고 단백질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모노머릭 G프로틴이 있습니다. 트라이머릭 G프로틴은 GPCR에 사용되고요. 모노머릭 G프로틴은 대표적으로 라스 프로틴 패밀리가 있습니다. 이때 그 필기를 잘못했네요. 엉뚱한 데였네요. 그 G프로틴에 있는 G프로틴에 GTP가 있냐 GDP가 있냐에 따라서 활성이 조절되는데 GTP로 바꾸는 것을 구아인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 GEF라 하고 GTP를 GDP로 바꾸는 것을 GDPase Accelerating Protein GAP라고 합니다. GEF가 GTP를 G프로틴에서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G프로틴은 사이토솔에 있는 GTP나 GDP 같은 이런 같이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보통 사이토솔에서는 GDP보다 GTP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GEF가 GDP를 분리하기만 해도 G프로틴은 알아서 GTP랑 결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세컨드 메시저의 사용입니다. 리셉터가 첫 번째 단백질을 자극하면은 그 단백질은 퍼스트 메신저가 되겠죠. 그 메신저가 그 경로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카스케이드 아래에 있는 세컨드 메신저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퍼스트 메신저가 여러 개의 세컨드 메신저를 자극하고 이것들이 반복되고 하면서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세컨드 메신저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물질은 칼슘 이온과 사이클릭 아데닌 모노포스페이트가 있는데요. 이 둘 같은 경우는 그냥 단백질에 비해서 디퓨전이 빠르기 때문에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서 신호를 줘도 사이클릭 AMP와 칼슘 이온이 세포 내부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세포 내부에 있는 뭐 핵이라던가 ER이라던가 그런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일반 특징이었고, 그 다음은 패스웨이의 두 가지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G 프로틴 커플류 리세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 프로틴 커플류 리세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핵심적인 특징이라면은 알파 헬릭스 7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 7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N터미널은 세포의 바깥에, C터미널은 세포의 내부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E1, E2, E3, E4는 엑스트라 셀룰러 세그멘트라고요. 사이토솔에 있는 C1, C2부터 C4까지는 사이토솔릭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알파 헬릭스 7개니까 알파 헬리컬 리전이라고 하겠죠. 밑에 있는 C3, C4, 어떤 리세터의 경우에는 C2까지가 G프로틴과 상호작용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 GPCR의 경우에는 그 신호를 전달하는 리세터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대략 9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900개들이 전부 구조가 비슷한 이유는 이 구조가 GPCR의 진화의 공통조상이 갖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로부터 여러 가지 갈래로 분화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GPCR은, 거의 대부분의 GPCR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GPCR의 작용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는 간단한데요. 그 리셉터의 호르몬 같은 뭐 시그널링 몰레큘이 결합을 하면은 인력에 의해서, 리간드가 붙으면 인력에 의해서 G프로틴을 끌고 옵니다. 여기 보이는 G프로틴은 G알파, G베타, G감마 3개의 서브유닛으로 구성된 트라이머릭 G프로틴인데요. GDP가 들어있는 G프로틴을 리셉터가 끌고 오면은 이 리셉터가 GEF의 역할을 해서 GDP를 빼냅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GTP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GTP는 G프로틴의 서브유닛 중 G알파에 결합합니다. G알파에 GTP가 결합을 하면은 리셉터, G베타 감마, G알파가 서로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된 G알파가 다른 퍼스트 메신저에 결합을 해서 이펙터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활성화를 마치면은 GTP가 가수분해되어 가지고 다시 GDP로 돌아오고, 그러면은 처음 상태, 레스팅 스테이트, 휴지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리셉터가 G프로틴을 GTP 활성화하고, 이 G프로틴이 다시 다른 이펙터를 활성화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GPCR이 작용하게 됩니다. 앞서 리셉터의 종류가 다양하다 했는데, 그래서 GPCR 시그널링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G프로틴도 종류가 다양한데, 특히 G알파에 대해 보면은 알파 서브유닛을 이루는 알파 서브유닛에는 그 21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들이 각각 고유한 기능을 합니다. 16개의 유전자가 21개 G알파 서브유닛을 만드는데, 그 단백질 종류가 더 많은 거는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때문이겠죠. 또 알파 서브유닛을 만드는 DNA가 알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베타나 감마 서브유닛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때 베타 서브유닛 6가지, 감마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베타, 감마 서브유닛 같은 경우는 서로 비슷비슷해가지고 대체가 가능한데, 알파 서브유닛은 매우 고유한 성질을 띠기 때문에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프로틴의 이름을 붙일 때에도 그 G프로틴의 기능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 알파 서브유닛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GPCR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이펙터에 따라서 그 기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그 G프로틴이 나트륨 이온과 칼륨 플러스 채널에 영향을 주는 패스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면은 뭐 뉴로트랜스미터 리셉터가 있겠죠. 왜냐면은 나트륨과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열려서 작용하는 게 대표적으로 근육이 있잖아요. 뉴로트랜스미터가 근육에 있는 리셉터에 결합을 하면은 GPCR이 작용을 해가지고
채널이 열려가지고 근육이 수축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첫 번째 예시, 심장에 있는 머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고요. 그거 말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우리 눈에 있는 로놉신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입니다. 머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있는 G알파 서브유닛은 G알파 I입니다. 이 I는 인히비터리라 해가지고 얘는 그 활성화를 방해하는 기능을 합니다. 리셉터에 아세틸콜린이 결합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GPCR의 작용 기작에 의해서 알파 서브유닛에 있는 GDP가 GTP로 바뀌는데 이렇게 변하면은 알파의 인히비터리 기능이 끝나고 G 베타 감마가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GPCR의 경우에는 G 알파 서브유닛이 기능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수에 속하는 종류로 G 베타 감마 서브유닛이 작용을 해가지고 포타슘 채널을 엽니다. 포타슘 채널을 열면은 우리가 앞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 힘은 로놉신입니다. 로놉신은 설명하면 좀 길기 때문에 네 가지 슬라이드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로드셀이 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 로놉신의 활성화 그리고 비활성화 즉 다운 레귤레이션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비주얼 어댑테이션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셀은 우리 눈에 있는 셀인데 우리 눈에 있는 빛을 받아들이는 포토 리셉터 셀입니다. 포토 리셉터 셀은 우리 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드셀, 하나는 콘셀입니다. 콘셀이 우리가 보는 색깔을 인지한다면 로드셀은 넓은 파장 범위에서 약한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드셀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이는 아우터 세그먼트가 우리 눈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고 이너 세그먼트가 우리 뇌의 안쪽, 뇌를 향하는 부분입니다. 아우터 세그먼트를 보면 이렇게 많은 플레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디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디스크들은 로놉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로놉신은 옵신과 레티날이 합쳐진 물질인데 옵신은 GPCR의 한 종류이고 레티날은 옵신에 결합해 있는 색소입니다. 색소니까 즉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겠죠. 옵신에 붙는 프라이머리 G 프로틴을 트랜스듀신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GT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알파 서브 유닛이 G 알파 T가 됩니다. 이 로드셀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띠고 있는데 감각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뉴런 같은 경우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작용을 해가지고 내부의 전위가 마이너스 90mV 정도로 쭉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로놉신의 경우에는 소듐 포타슘 채널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소듐 포타슘이 아니라 나트륨, 칼슘 이온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극이 일어나가지고 디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서 내부 전위가 마이너스 30mV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이 채널이 열려있는 거는 cGMP, 사이클릭 GMP라는 물질 때문인데 여기 보이는 이온 채널 경우에 이온 채널은 cGMP가 결합해 있을 경우 열려있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열려있으면은 로놉신은 그렇게 해서 로드셀 내부가 마이너스 30mV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로놉신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둡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빛을 받아들여서 밝다라고 느끼려면은 우리 세포 내부에 있는 cGMP의 농도가 감소해서 cGMP 게이트의 나트륨, 칼슘 이온 채널이 닫히고 우리 로놉신 내부에 분극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90mV 유지가 돼야 그거를 밝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우터 세그먼트에 있는 디스크에는 로놉신이 있는데 로놉신에 있는 피그먼트, 즉 레티날이 포톤을 광자를 받으면은 시스폼에서 5트랜스 아이소머로 이성질체로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로놉신은 좀 특이하게 리간드 대신에 광자를 받아들여서 액티베이션을 하는 애겠죠.
그렇게 로도틴이 활성화가 되면은 GPCR의 작용 기전에 의해서 G 프로틴을 리크루트하고 GDP가 GTP로 치환되고 이렇게 G알파 서브유닛에 GTP가 들어오게 되면은 레티널이랑 옵신이랑 G알파 서브유닛이 모두 분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리셉터가 빛을 받아들인 신호, 즉 비주얼 시그널링이 바로 종결이 되는 거겠죠. 이 트랜스 레티나 같은 경우는 어두워지면 다시 시스 레티나로 전환돼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G알파 활성화된 G알파 서브유닛 같은 경우는 사이클릭 GMP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스 PDE에 있는 감마 서브유닛을 결합을 하는데요. 그 알파 서브유닛 두 개가 감마 서브유닛 각각의 결합을 합니다. 이 감마 서브유닛은 인히비터리 기능을 해가지고 PDE의 작용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 감마 서브유닛이 떨어지면은 카탈리틱 촉매 반응을 수행하는 알파 베타 서브유닛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알파 베타 서브유닛은 cGMP를 GMP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렇게 되면 cGMP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이 게이트가 닫히고 우리는 빛을 느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딱 봤다고 느꼈으면은 불이 꺼졌을 때 어둡다고 느낄 필요도 있겠죠. 로도틴의 인액티베이션 기작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서브유닛이 감마 서브유닛을 결합해서 떼어낸 상태에서 이 컴플렉스가 이루어지면은 알파 서브유닛, 감마 서브유닛 컴플렉스는 RGS9, G 베타 5라는 GAP 컴플렉스를 리크루트합니다. 이 GAP가 기능을 하면은 다시 GTP가 GDP로 바뀌고 G 알파 서브유닛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감마 PDE의 감마 서브유닛도 다시 알파 베타 서브유닛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 CGMP를 GTP로 바꾸는 기능을 중단하게 됩니다. 즉 어둡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눈이 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 로놉신에 있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세린 포인트가 있는데 로놉신 카이네이즈가 이 세 개의 세린을 인산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알파 서브유닛과 결합하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세 개의 세린이 모두 인산화가 되면은 아예 어레스틴이라는 단백질까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어레스틴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알파 서브유닛과 아예 결합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밝아지는 상태에서도 너무 밝다고 느끼지 않고 그 적절한 신호를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또 이것 외에도 트랜스듀싱과 그 G알파와 어레스틴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같은 밝기에서 더 밝다고 느끼거나 더 어둡다고 느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광적응, 비주얼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두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빛을 느끼게 만든 트랜스듀신이 아우터 세그먼트 쪽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이 인액티베이션을 시키는 어레스틴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눈은 빛을 더 쉽게 느끼게 되겠죠. 반대로 밝은 곳에 있으면은 트랜스듀신은 점점 안쪽으로 이동하고 어레스틴의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눈이 빛을 느끼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GPCR은 또 아데닐 사이클레이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데닐 사이클레이스라는 물질은 ATP로부터 사이클릭 AMP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 사이클릭 AMP는 프로틴 카이네이스 A, PKA와 결합을 해가지고 그 카이네이스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PKA 같은 경우는 조절하는 레귤러터리 서브유닛 2개, 카탈린 서브유닛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CAMP가 R 서브유닛에 결합을 하면은 얘네가 날아가고 기능을 하는 C 서브유닛 2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CAMP는 앞서 말씀드렸듯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세컨드 메신저인데요. 어떤 조직에 있는 세포냐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이 GPCR을 자극해서 CAMP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게 적용된 2편이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의 구체적인 기준은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그 활성화 기작도 있으면 당연히 그 다운 레귤레이션 기작도 있겠죠. 이때 그 GPCR에 붙어있는 이 패스웨이에서 GPCR에 붙어있는 G 프로틴은 Gα-S 서브유닛입니다. 이 Gα-S가 GTP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리셉터의 리간드에 대한 어피니티가 감소합니다. 또 Gα 서브유닛이 이펙터 프로틴은 아데닌 사이클레이스와 결합해 있을 때에는 그 Gα 서브유닛에 있는 GTP가 가수분해가 되는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빠르게 GTP가 GDP로 바뀌고 알파 서브유닛이 아데닌 사이클레이스와 분리되기 때문에 CAMP가 생성되는 시간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몸에 있는 CAMP가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CAMP를 5' AMP로 바꾸는 CAMP 포스포 다이에스트레이드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릭 AMP의 레벨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감소하고 어떤 신호 전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 리셉터에 리간드가 계속해서 들어와야만 합니다. GPCR이 포스포라이페이드 C를 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세포막 내부에는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PI라는 물질이 있는데 PI라는 물질이 다양한 카이네이스에 의해서 PIP2로 존재할 수 있는데 포스포라이페이드 C는 이 PIP2를 두 개로 쪼개는 일을 합니다. 다이아실 글리세롤과 이노시톨 트라이포스페이트 이 둘로 분리하는데 이 둘이 모두 세컨드 메신저의 역할을 합니다. 그 패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CR에 의해서 G알파가 자극이 돼가지고 포스포라이페이즈 C를 활성화하면은 포스포라이페이즈 C가 그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을 분리해서 DAG와 IP3를 합성한다. 여기까지가 위의 설명이죠. IP3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는 ER 루멘이 있는데 우리 세포는 ER 안에 칼슘 이온을 다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세포질에 칼슘 이온이 필요해질 경우 IP3가 ER에 있는 IP3 게이티드 C의 칼슘 채널로 들어가는데 이 IP3가 채널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채널이 열리면은 ER에 있는 칼슘 이온이 세포질로 뿜어져 나오겠죠. 이렇게 돼서 이 칼슘 이온은 프로틴 카이네이즈 C라는 거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틴 카이네이즈 C는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인산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다양한 카스케이드 그러니까 이후 패스웨이가 이어지게 되겠죠. 또 PKC의 활성화에서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앞서 포스포라이페이드 C가 잘랐던 DAG도 PKC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기작이 있는데 이렇게 ER에서 칼슘 이온을 계속해서 빼내다 보면은 ER 안에 있는 칼슘이 모자라질 수 있잖아요. 이때 작용하는 기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스팀1이라는 그 ER 멤브레인에 스팀1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ER 내부 쪽에서 칼슘 이온이 결합해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ER에 있는 칼슘 이온의 농도가 떨어져서 스팀1에 칼슘이 붙지 않게 되면은 이 스팀이라는 애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오라이1이라는 그 채널로 리크루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 바깥에 있는 칼슘 이온을 ER 안으로 끌고 올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GPCR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패스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셉터가 리간드와 결합을 해서 어떤 거를 자극하냐에 따라서 이 패스웨이 종류가 나뉩니다. 네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타이로신 카이네스에 의해 시작되는 패스웨이, 세린 카이네스에 의해 시작되는 패스웨이, 유비퀴티네이션에 의해 시작되는 패스웨이, 프로틴 클리베이지에 의해 시작되는 패스웨이 네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로신 카이네스를 활성화시키는 패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를 활성화시키는 리셉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셉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즉 리셉터 그 자체가 타이로신 카이네스인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을 받아들이는 리셉터, 사이토카인 리셉터입니다. RTK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세포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있고 세포 안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RTK의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리간드가 결합을 해야 되고요. 둘째, 리간드가 결합한 상태에서 RTK 두 개가 모여서 다이머리제이션을 이뤄야만 합니다. 이렇게 두 조건을 채우면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여기 보이는 액티베이션 립에 인산이 붙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RTK의 세포질 쪽에 있는 포스파 타이로신 자리들을 전부 그 쭉 인산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질 안쪽에 그 포스파티딜 타이로신이 다수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세포 내부에 그 인산화된 타이로신 자리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후 패스웨이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RTK 중에서 가장 구조가 잘 알려진 리셉터가 그 휴먼 에피더믹 리셉터 HER 패밀리에 있는 리셉터인데요. HER 리셉터 같은 경우는 1, 2, 3, 4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리간드와 결합을 하고 다이머리제이션을 이룰 때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HER1 같은 경우는 되게 무난한 리셉터여가지고 그냥 리간드 붙고 지들끼리 두 개 결합을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HER2랑 3가 좀 특이한 편인데요. 가령 HER3 같은 경우는 지 자체가 카이네이스 도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은 인산화가 되지 않아도 바로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대신 그 자체의 활성화는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호모다이머를 이루지 못하고 주로 HER2랑 같이 헤테로다이머를 이루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HER2도 좀 특이한 편인데요. HER2는 여기 보면은 어떤 리간드를 결합한다 그런 설명이 없죠. 리간드가 붙지 않아도 항상 액티베이트된 상태입니다. 대신에 지들끼리 호모다이머를 이뤘을 땐 기능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리셉터랑 같이 헤테로다이머를 이루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HER2 같은 경우는 자기가 리간드가 없어도 다른 하나의 리셉터랑만 붙어도 바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막에는 소수로만 존재하고 이게 다수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이 시그널링이 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그 중에 25%가 HER2가 과발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리셉터로 사이토카인 리셉터가 있는데 사이토카인 리셉터 같은 경우는 저스 어너더 카이네이즈, 잭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왜 붙었냐면은 그 우리가 그 실험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어떤 단백질을 봤는데 카이네이즈인데 그때는 어떤 기능인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종류의 카이네이스구나 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간드와 결합을 하면은 잭이 인산화가 되고 이 인산화된 잭이 그 사이토들릭 부분을 쭉 타이로신을 쭉 인산화하는 방식으로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포스포타이로신 레지듀가 생기면은 이 자리로 그 SH2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이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SH2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이 여기에 결합을 하면은 그 단백질도 인산화가 돼서 활성화가 되는 거죠. IRS1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단백질인데 얘는 PTB 도메인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을 하는데 IRS1 같은 경우 그 자체에 타이로신 부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TB 도메인이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을 하면은 IRS1에 있는 타이로신이 인산화가 돼가지고 IRS1에 있는 포스포타이로신에
다른 SH2 도메인이 결합해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S1 같은 경우는 멀티도킹 프로틴으로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뭐 비유하자면 멀티탭이나 뭐 USB 허브 같은 기능이겠죠. 그러면 이 리셋터도 마찬가지로 다운 레귤레이션 규약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리셋터가 그 클라스린 같은 호스트 프로틴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포막에 리셋터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시간을 반감기라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은 리셋터가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라이소솜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거나 다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들어오게 되거나 합니다. 근데 이 패스웨이가 충분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때 들어온 리셉터가 라이소솜에서 분해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여기 있던 리셉터가 다시 세포막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애플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트랜스덕션이 종결되는 기작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SHP1 같은 프로틴이 리셉터에 있는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을 해서 다른 단백질을 결합하는 걸 막는다거나 삭스 프로틴이 여기 보이는 인산기에 결합을 해가지고 막는다거나 근데 이 삭스 프로틴 같은 경우는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스라는 기능을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스를 모으는 리크루트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 E3 유비퀴틴 라이게이스가 뭐냐? 그 단백질을 유비퀴틴화 시켜가지고 그 프로테아솜으로 들어가서 분해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 서스포팅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전사인자가 스탯이라는 거거든요. 이 스탯의 활성화가 이 잭이란 이 리셉터의 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카스케이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링이 많이 일어나면은 스탯이 많이 발견되고 이 스탯에 의해서 서스프로틴이 많이 발견되고 얘네들이 다시 리셉터를 다운 레귤레이션하는 그 네거티브 피드백 기능을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 리셉터 어스티드 카이스네이스 RTK나 사이토카인 리셉터 패스웨이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네 가지의 패스웨이를 따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탯이나 아니면 GRB 라스 패스웨이나 포스폴라이페이스 C 감마 패스웨이나 PI3 카이네이즈 PKB 패스웨이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텝 프로틴입니다. 이런 스텝 프로틴은 앞서 말씀드렸던 SH2 도메인이 있는데 리셉터에 타이로신이 인산화되면은 이 자리에 스탯이 결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스탯끼리 인산에게 떨어져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뭉쳐요. 그렇게 되면은 각자 SH2 도메인에 각자의 인산화된 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SH2 도메인에 인산기가 결합을 하니까 얘가 다시 리셉터 들어갈 일은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스탯이 핵 안으로 들어가서 전사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기능하게 됩니다. 라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G 프로틴 중에 일부인 모노머릭 G 프로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리셉터가 라스를 바로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GRB2가 어댑터 프로틴이라고 불립니다. 그 타이로신이 인산화되면은 SH2 도메인을 갖고 있는 GRB2가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소스라는 그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 익스체인지 팩터 프로틴이 결합을 하고 얘가 라스에 있는 GDP를 GTP로 바꿉니다. 그러면 라스가 시그널링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좀 구조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스가 활성화되고 라스는 맥에 있는 세린 스레오닌을 인산을 하고 이 맥 같은 경우 다시 맵 카이네즈를 인산을 하고 맵이 다시 TCF를 인산화하고 P90도 인산을 하고 이 P90은 다시 SRF를 인산화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기능하게 된다. 뭐 그런 기작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필기해 놓은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인산화된 부분이 뭐 세린이라든지 뭐 스레온이라든지 뭐 그런 거 구분을 해놨는데
앞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카이네이스가 뭐 타이로신이랑 뭐 세린세온인 두 가지로 나뉜다. 뭐 그런 거랑 연관이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포스포타이레신이 포스포 이너시사이드를 활성화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패스웨이로 이어집니다. 먼저 PLC, 포스포 라이피드 C 같은 경우는 GPCR을 할 때도 설명했었거든요. GPCR에 대해 설명할 때 했던 거는 PLC 베타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PLC 감마도 기능을 합니다. PLC 감마가 활성화가 되면은 위에 설명했던 GPLC 베타랑 그 똑같은 기작에 의해서 활성화 일어나고요. 또 포스파티딜 이너시톨스의 카이네이즈, PIC의 카이네이즈가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세포막 안쪽에 있는 PI가 그 3번 그 고리의 3번분이 인산될 수 있기도 하는데 PKB가 이 3번 인산기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프로틴 카이네즈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활성화할 때 인산기에 붙는 다른 PDK1이나 PDK2 같은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PKB가 무슨 기능을 하냐? 그 베드라는 아포토시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비활성화하기도 하고요. 폭소 3A라는 거를 비활성화 인산화해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 폭소 3A가 뭐냐면은 그 아포토시스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이거든요. 즉 PKB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세포에 아포토시스가 저해돼가지고 그 세포의 성장을 유발한다. 혹은 과할 경우에는 암을 유발한다. 뭐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TGF 베타 시그널 패스웨이입니다. TGF 베타 같은 경우는 그로스 인히비터리 팩터라고도 불리거든요. 셀 사이클을 억제하는 프로틴의 합성을 유도해가지고 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을 감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시그널링 몰레큘은 셀에서 분비돼서 옆에 있는 셀에 파라크라인으로 전달을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오토크라인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TGF-베타 패스웨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종양과 연관이 있고요. 또 이것 외에도 이 패스웨이는 셀 어디전 몰레큘이나 엑스트라 셀룰러 몰레큘의 발현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기작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은 그 TGF-베타가 오면은 R3, R2 두 개, R1 두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로 뭉치는데 얘가 세린 스레온을 인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메드를 인산화를 하면은 이 자리에 뉴클리어 로컬리제이션 시그널이 노출이 되고 여기에 임포틴이 결합을 해가지고 핵으로 들어가가지고 전사를 유발한다. 뭐 이런 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 다운 레귤레이션 기작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스키 같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스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단백질이 쭉 결합을 해가지고 이 여기에 유전자의 히스톤의 디아세틸레이션 유발해가지고 유전자의 발현을 막게 됩니다. 아까 TGF-베타가 그 암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얘를 TGF-베타를 방해하는 스키 같은 경우는 암을 유발하는 온코프로틴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유비퀴티네이션에 의해서도 시그널링 패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패스의 경우에는 비가역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의 유비퀴티네이션이 일어나면 프로테아솜으로 가서 분해가 되거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윈스 패스웨이, 해치오 패스웨이, NF-kappa B 패스웨이. 윈트 같은 경우는 베타카테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타카테닌은 평소에 세포질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과 결합해 있는데 이런 단백질이 결합해 있는 상태면은 인산화가 되고 인산화가 되면서 이런저런 E3 유비퀴틴 라이게스가 작용을 하고 하면서 프로테아솜에서 디그레데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윈트 시그널링이 오면은 이것들이 분해가 되고 유비퀴틴화가 일어나고 얘가 분해가 프로테아솜에서 인히비터가 데그레이션 되면서 베타카테닌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TCF라는 전사 조절 인자를 활성화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게 됩니다.
해치오 시그널 패스웨이인데 교재의 경우에는 드로소필라에 대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마말리안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실리아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이때 작용하는 리스는 PTC인데 원래 PTC는 실리아의 쪽에 있고 스모라는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틴이 그 세포의 내부에 미스클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글리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잘 작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그런데 PTC 리셉터에다가 해주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기작에 의해서 PTC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스모가 위로 올라가고 KIF7이라는 리크루트 해가지고 그 글리 유전자가 분해되지 않은 채 마이크로 튜브를 따라서 뉴클리어스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게 대략적인 설명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책의 설명에 따르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F-kappa-B 시그널 패스웨이입니다. NF-kappa-B는 누클리어 팩터 카파 라이트 체인 인핸서 오브 액티베이티드 B 셀즈의 줄임말이라는 뭐 그런 줄임말인데 얘는 면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마말리안 이문 시스템의 마스터 트랜스크리션 레귤레이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요. 뭐 감염이나 뭐 방사선이라든가 TNF 같은 그런 물질이라든가 면역에서 중요한 기능하는 TLR이 활성화된다거나 하면은 작동이 되는 패스웨이입니다. 여기 보이는 P65와 P52, NF-kappa-B의 두 서브 유닛인데요. 얘는 얘를 방해하는 인히비터리 카파-B 알파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히비터리 카파-B 카이네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리스터 위에 자극이 되면은 이 인히비터리 카파-B 알파가 인산화가 되고 여기에 E3 라이게이스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인히비터리 서브 유닛에 프로테아즘으로 보내서 분해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E3 라이게이스의 구체적인 기능은 여기다가 여기 보이는 여기다가 유비키틴을 붙이고 유비키틴에 또 K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또 거기 유비키틴을 새로 붙이고 여기 기차처럼 쭉 이어나가서 플리체인을 만드는데 이 플리체인을 보고 프로테아솜이 그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NF-kappa-B가 자유로워져서 핵으로 들어가서 전사를 촉진하게 되겠죠. 그 앞서 말씀드린 유비키티네이션이 프로테아솜을 데그레데이션에 쓰인다고 했는데 NF-kappa-B 시그널 패스웨이에선 다른 기능도 합니다. 그 프로테아솜을 데그레데이션에서는 폴리 K48 링크드였잖아요. 이 NF-kappa-B 패스웨이에 쓰이는 리셉터에는 그 폴리 K63 링크드 체인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탁1이라는 카이네이스랑 그 인히비터리 카파-B 카이네이스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두 단백질이 모임으로써 그 카이네이스가 활성화가 되고 패스웨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 보이는 유비퀴틴 체인이 그 이후에 패스웨이가 일어날 그 스카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프로틴 절단에 의한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노즈 델타 패스웨이와 SREBP 패스웨이입니다. 노즈 델타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셀이 필요한데 하나의 셀에서 그 세포면 바깥으로 델타라는 애가 튀어나와 있어야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노치라는 애가 튀어나와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델타랑 한쪽의 노치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프로티인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 프로틴을 위아래로 자르게 됩니다. 하나는 세포막 바깥으로 자르고 안쪽 같은 경우는 세포막 중간에서 자릅니다. 여기 보이는 아담이 세포막 중간에서 단백질을 자르는 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치의 안쪽 부분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발현이 유도된 단백질 중에 하나가 노치입니다. 즉 세포가 노치가 있을 수도 있고 델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치가 자극을 돼가지고 패스가 일어나면은 그 세포 안에서 노치가 더 많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세포가 노치가 많은 세포,
델타가 많은 세포, 둘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런 신기한 기작이 있고요. 다음은 SREBP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ER과 골지 시스터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있으면 스캡이라는 프로틴에 콜레스테롤이 결합해 있는데 그러면 인식1이라는 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이 세포의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면은 여기 콜레스테롤이 붙지 않게 되니까 인식1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자 스캡에다가 SEC24 같은 코트 프로틴이 결합을 하게 돼서 그 비지컬 버딩이 일어나게 되겠죠. 비지컬 버딩에 대해서는 앞에 14장에서 배웠고요. 이 그러면은 이 여기 붙어있는 SREBP라는 애들도 같이 버딩이 일어나서 골지 시스터로 이동하게 되는데 골지 시스터에는 S1P, S2P라는 그 프로티에이가 존재합니다. 얘가 그 SREBP를 분해를 하게 되면은 BHLH라는 세그먼트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포 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REBP, 이렇게 색으로 들어간 SREBP는 LDL 리스터 같은 단백질이나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단백질을 발현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그 시그널 패스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으로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3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어떤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그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둘, 셋, 네, 여기요? 네네, 여기고, 일단은 그 아마 하이드로포빅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그널링 몰리큘이 그 네, 멤브레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인지질 이중층에서 그 안쪽에 꼬리층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그 이유라서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이드로포빅한 게 이유가 아니고 하이드로필릭, 그러니까 시그널 몰리큘이 크거나 혹은 네, 하이드로필릭하거나 혹은 음, 차질에 띄고 있거나 음, 그 정도가 이제 그 멤브레인을 통과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 원래는 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채널이나 뭐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그대로 이동을 하는데 네, 그 밖에 있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그 프라이머리 메신저를 리스터 받아서 그 세포 안에 세컨더리 메신저로 전달하는 이런 거인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웜 설명하신 게 예시로 든 게 혹시 예쁜 꼬마 선충 맞나요? 네. 아, 그러면 예쁜 꼬마 선충이 그 필 엘레강스일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예. 일단은 뭐 그거 외에는 내용을 네.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해 주신 것 같고, 어 근데 제가 급하게 책을 방금 펼쳐서 봤는데 네네. 책에 하이드로포빅이어서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나중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네, 음 일단은 그 정도 됐고, 그리고 오늘 발표 되게 자세히 준비해 주셔서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차례 누구신가요? 그 아, 육성수님? 네. 17 변환. 저네요. 아, 네. 잠깐만요.
네, 잘 보이나요? 네, 네. 그러면 17단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단원 내용은 셀 오르가니제이션 앤드 무브먼트, 마이크로 필라멘트를 통해서 셀이 움직이는 그 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어, 일단 인트로덕션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G의 소장인 것 같죠? 소장에 액틴 필라멘트 그리고 ECM 라미닌 그리고 DNA가 염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피델리얼 셀과 마이그레이팅 셀이 그려져 있는데 에피델리얼 셀 같은 경우에서 셀 폴라리티 그러니까 셀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에피델리얼 셀에서는 여기 보면 에피컬 도메인과 바솔레터럴 도메인 이렇게 폴러리티 방향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그레이팅 셀 같은 경우에도 다이렉션 오브 마이그레이팅이라고 해서 이주하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스켈레톤 같은 경우에는 세포 골격이라고 해서 세포의 골격이죠. 그래서 세포의 골격이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 필라멘트로 액틴 그리고 마이크로 튜블로 알파 베타 튜블린 다이머가 있겠고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로 다양한 것들이 있다. 베리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단원에서 알아볼 것 중에 하나는 사이토스켈레톤 펑션 바이 셀 시그널링을 통해서 세포 골격의 기능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좀 제일 나중에 미뤄져 있는 것들이라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이크로필라멘트 앤 액틴 스트럭처인데요. 위에 세 개의 에피델리얼 셀에 마이크로빌이 있고 그리고 셀 콜텍스, 세포 피질 그리고 이제 어드헤런스 벨트라고 해서 셀 정션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들을 액틴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조를 이루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팅 셀에서는 플로포디아 그리고 라멜리포디움 라멜리포디아 이제 복수형이죠. 그리고 리딩 엣지랑 그리고 스트레스 피버 이렇게 해서 사이토스켈레톤이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파고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베시클 그리고 세포 분열, 감수 분열 말고 체세포 분열에서 세포 내 합입에서 나타나는 액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는 오른쪽과 같이 보이고요. 액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걸로 매우 풍부하고 또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브가 있는데 알파 액틴 같은 경우에 컨트랙트 아까 전에 보았듯이 세포 내 합입 구조를 이루는데 도움을 이루고 그리고 베타 액틴 같은 경우에 셀 콜텍스 아니면 리딩 엣지 이런 거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감마 액틴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피버 이런 거에 형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위로 나눠보자면 G액틴과 F액틴으로 나눌 수 있는데 G액틴 같은 경우에 글로불러라고 해서 구형의 액틴으로 모노머 단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F액틴 같은 경우에 필라멘토스라고 해서 글로불러 액틴이 여러 개가 붙어서 폴리머를 이루는 액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리컬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길고.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먼저 앞에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G 프로액틴인데요. G 액틴 같은 경우에 4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서브 도메인 가운데 ATP 바인딩 클리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가 그 하나의 G 액틴인 겁니다. 이 하나의 G 액틴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F 액틴을 이루게 되는데 F 액틴 같은 경우에 길고 또 폴리머로서 헬리컬하게 이렇게 꼬여 있는 긴 구조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B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 엔더, 플러스 엔더로 또 나뉘는 걸 볼 수 있죠. 광학형용어로 부르면 오른쪽 그림이고요. 에펙팅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럴 구조적으로 그리고 펑셔널 기능적으로도 방향성, 양극성을 띱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광학형미로 본 사진인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엔드, 플러스 엔드를 각각 포인티드 엔드와 벌베드 엔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이거 보면 뭐 구조적으로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 엔드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을 나타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방향성을 볼 수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는 플러스 엔드에서 마이너스 엔드 쪽으로 액틴이 이동한다라는 나중에 나올 에세이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엔드로 이동한다는 펑셔널 폴러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액틴 폴리머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액틴 중합 반응인데요. 액틴 중합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뉴클리에이션 페이스, 일롱게이션 페이스,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페이스인데요. 먼저 뉴클리에이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ATP 바인딩한 액틴이 이렇게 그냥 G 액틴이 세포 내부에서 떠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것 중에 세 개가 뭉쳐서 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개가 뭉쳐서 핵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주변으로 G 액틴이 모여들고 G 액틴이 모여들면서 에펙트를 이루면서 일롱게이션이죠. 연장을 하게 되는데 연장을 하다가 나중 가서는 이제 스테이트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스테디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에펙팅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레이트 리미팅 스텝으로 이제 뉴클리에이션이 있고요. 뉴클리에이션이 이루어지고 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매스 오브 필라멘트가 늘어나면서 일롱게이션 하면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매스 오브 필라멘트가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뭘 설명하려고 했나 찾아보니까 레그 페이즈라고 이제 세포를 인볼트로 세포 외부에서 관찰을 했을 때 이제 펙틴이 자라나는 걸 확인하는 거였는데 이 세포 외부에서 자라날 때 레그 페이즈라고 생장 유도기가 필수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포 외부에 적응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뉴클리에이션 단계를 없이 그냥 뉴클리를 그냥 넣어줬을 때 생장 유도기 없이 아니면 짧게 해서 메서 필라멘트가 이렇게 옆에 왼쪽과는 다르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모노머 이제 G 액틴 같은 경우를 하나씩 넣어줬을 때 모노머는 크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임계 농도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필라멘트가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리티컬 컨센트레이션 임계 농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가 어떻게 자라나냐라고 하면 플러스 엔드가 마이너스 엔드보다 더 빠르게 자라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필라멘트의 그림입니다. 마이너스 엔드, 플러스 엔드와 모두 그 두 개의 두 끝에서의 속도가 연장되는 속도가 동일하다면 필라멘트가 이동하거나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았을 테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전에 했던 말대로 플러스 엔드에서 결합이 더 마이너스 엔드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필라멘트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들이 있는데 이거는 S-1이 헤르츠 단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논문을 찾아봐도 잘 못 찾아서 그 밑에 것만 좀 설명을 하자면 크리티컬 컨센트레이트가 플러스 엔드가 마이너스 엔드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엔드에서 더 빠르게 결합을 하고 마이너스 엔드에서 더 느리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플러스 엔드에서 결합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ATP와 하이드로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TP, G-액틴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 중간에서 하이드로리시스가 일어나서 ATP가 ADP와 인으로 분리가 되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게 되는 거죠. ATP와 G-액틴이 결합되어 있는 게.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 트레드밀링,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움직임을 가진다는 게 트레드밀링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프로필린하고 코필린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타이모신 베타 4라고 해서 이것은 액틴 폴리머레이제이션에서 세비 리솔비어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커필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액틴 아니다 프로필린부터 설명하자면 프로필린 사이클에서 먼저 ADP와 G-액틴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프로필린 결합을 하고 거기서 ADP가 ATP로 바뀌고 그래서 이 ATP와 프로필린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F액틴에 붙으면서 일론게이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코필린이라고 해서 코필린 사이클이 있어서 코필린이 붙게 되면 더 이상 F액틴을 붙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형태에서도 F액틴이 연장이 됐을 때 이런 프로틴들이 없어도 붙거나 떨어지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더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모신 베타 4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할을 하나 찾아봤는데 뭐 아니고제네시스, 몬드 리페어 그리고 헤어 그로스 뭐 이런 거에 관여를 하지만 액틴에서 관여하는 것들은 셀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모빌리제이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뭐 어쨌든 셀 마이그레이션에서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TP와 액틴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 두는 것 같습니다. 캐핑 프로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셈블리나 디어셈블리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액틴의 마이너스 엔드나 플러스 엔드에 붙어서 플러스 엔드에 붙는 거는 캡 Z 그리고 마이너스 엔드에 붙는 것은 트로포 모듈린인데요. 플러스 엔드에 붙으면 더 이상 F액틴이 연장될 수 없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액틴에 붙으면 또 마찬가지 더 이상 끝에가 또 헬이 되는 일이 없겠죠. 디스어셈블리 되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two major class of actin decleating protein인데요. 두 가지 이제 어셈블리에 사용되는 두 가지 뉴클리에이팅 프로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폴민 프로틴 패밀리라고 해서 그냥 non 브랜치단 액틴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랑 ARP23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에펙틴의 또 다른 에펙틴이 브랜치처럼 가지처럼 붙으면서 연장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할 건 폴민인데요. 폴민 같은 경우 언브랜치드 필라멘트로 어셈블리 하는 모습입니다. 어셈블리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A 그림을 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이 그림에서 영상 밑에 왼쪽에 유튜브 영상 있죠? 그 왼쪽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더 설명이 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화면을 따왔는데요. 먼저 이거는 아까 전에 첫 번째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했던 시그널 패스웨이가 조금 섞여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GF가 외부 신호를 받아서 RH 로 GDF를 로 GTF로 바꾸고 이를 통해서 GDB DID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폴미닌에 결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합을 하면 세포 여기 보면 세포 막과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플라스마 멤브레인과. 그래서 폴미닌 프로틴이 인액티베이션 했는데 로 GTP와 붙으면서 액티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하게 되면
FH2 도메인, 여기서 DAD 뭐 있지만 FH2 도메인만 주목하자면 FH2 도메인에서 액틴 필라멘트 뉴클리어스가 형성이 되면서 액틴 필라멘트 폴리머리제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요. 만약에 프로필린과 결합되어 있는 G의 액틴이 여기에 붙게 된다면 다섯 배 혹은 6배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H1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액틴 프로필린이 되어 있는 것들을 바인딩해서 빠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DI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어쨌든 GDI가 로우 GTP에 붙으면서 풀미닌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서 떼고 그리고 로우 GTP를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떼면서 비활성화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캐핑 프로틴을 통해서 폴민이 디슬로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필라멘트 폴리머리제이션이 터미네이션 되는 모습입니다. ARP23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치드 필라멘트를 어셈블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F 액틴 필라멘트에서 새로 앞뒤 플러스 엔드나 마이너스 엔드에 붙는 것이 아니라 새로 가지처럼 가지를 치는 건데요. 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펄트 오브 디클리션 프로모팅 팩터 MPF를 통해서 ARP23 컴플렉스가 붙고 그래서 그게 기존에 있던 F 액틴에 붙으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새로운 F 액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영상이 있긴 한데 영상에서는 약간 CDC42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붙지 않은 것처럼 나와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그냥 여기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헷갈리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 여기 그림의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CDC42 GTP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봤던 로우 패밀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이제 WASP라고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뉴클리어션 프로모팅 팩터거든요. 이 MPF의 얼비디 부분에 붙으면, 얼비디 도메인에 붙으면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고,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제 ACWEV가 있는데, 뭐 영상에서는 뭐 VCA, VVCA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관한 건 뭐 MPF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VVCA, VCA 이렇게 나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WCA가 이 VCA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WCA가 ARP23 컴플렉스에 붙게 되면 브랜칭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NPF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강하게 액티베이션 되고 뭐 약하게 액티베이션 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트라셀룰러 무브먼트 다음에 설명할 건 인트라셀룰러 무브먼트인데요. 액틴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서 세포 내부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테리아 균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에게 작용하는 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이긴 한데 어쨌든 식중독균이에요. 식중독균이 액틴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서 인트라셀룰러 무브먼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랑 B 사진을 보면 이 검은색 진하게 있는 게 박테리움이고 그 뒤에 있는 게 액틴 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성과도 같다, 해성과도 같다라고 해서 액틴 코메 테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리스테리아의 ACTA라는 프로틴이 뒤에 붙습니다. 이 뒤에 ACTA가 바로 인트라셀룰러 무브먼트를 가능하게 액틴 폴리머리제이션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액틴 폴리머리제이션을 사용해서 세포 내부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리스테리아가 처음에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 들어오면 어, 액포에 있다가 뭐 액틴 베이스드 모틸리티, 이게 바로 액틴 테일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세포로 가거나 세컨더리 인펙트 셀, 이렇게 다른 셀로 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식중이동균이잖아요. 이 균이 스스로 편모를 가진다고 하는데 왜 액틴 테일도 있을까 하니 액틴 테일도 있나라고 설명을 해서 보니까 편모도 실제로 가지고 있고 또 액틴 테일을 통해서도 움직이는 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뭐 강원대 교수진들이 이런 걸 찾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30도 이하의 체외 환경에서는 편모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37도, 우리 이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액틴 중합의 기본 운동성, 우리가 배우는 지금 배우고 있는 액틴 폴리머리제이션을 이용해서 세포 내부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파고리소솜을 통해서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프롤리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속 번식을 한 것들이 액틴 베이스드 로코모션, 그러니까 인트라셀룰러 무브먼트를 통해서 다른 셀로 퍼지거나 아니 세포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리스테리아의 ACTA 프로틴이고요. 그래서 ACTA 프로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ALP23 컴플렉스죠. 브랜치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ACTA, 액틴 코메테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유튜브 주소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에 관한 설명이었고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면 안에 이거는 감염된 세포고 이 검은색들이 박테리움인데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 사진 들고 왔습니다. 마이크로필라멘트 펑션,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마이크로필라멘트 펑션입니다. 엔도사이토시스에서는 엔도사이토시스에서도 마이크로 필라멘트가 사용된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엔도사이토시스 어셈블리 팩터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전에 말했던 NPF, 뉴클리에이션 프로모팅 팩터가 옆에 붙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액틴 폴리머리제이션이 일어나서 베시클을 만들고 베시클이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파고사이토시스죠. 박테리움이 있을 때 그 옆에 설페이스 프로틴에 안티바디가 붙고 안티바디 리셉터에 붙으면 이제 루코사이트가 F액틴 어셈블리 마찬가지로 액틴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서 파고사이토시스를 하고 그거를 세포 내부로 이동시켜서 라이소솜으로 분해하는 모습입니다. 뭐 여기는 톡신이 액틴 모노머 풀들을 교란을 시켜서 액틴 다이나믹 스터딩에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험 기법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관해서 내용이 없어서 다음은 크로스링킹 프로틴인데요. 크로스링킹 프로틴이 액틴 필라멘트를 뭐 결집시켜서 번들 같이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내용인데 아까 전에 확인했던 사진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크로스링킹 프로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이제 피임브린 그리고 알파 액티닌, 뭐 스펙트린, 뭐 필라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기능을 하는 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나왔듯이 에피더럴 셀에서 마이크로빌이 있다면 뭐 마이그레이팅 셀에서는 필로포디아에서 기능하기도 하고 뭐 포컬 아데헤센이라고 해서 마이그레이팅 셀에서 또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의 크로스 링킹 프로테인들의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댑터 프로틴 링크 액틴 필라멘트 투 더 멤브레인, 그러니까 멤브레인에 액틴 필라멘트를 연결시키게 하는 프로틴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처럼 크로스 링킹 프로틴처럼 이게 이제 에피더리얼 셀의 마이크로빌에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 D에서 이제 측면에 어떻게 에펙틴을 고정시켰죠?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플라즈마 멤브레인과 액틴 필라멘트가 고정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그림이고요. 아까 전에 봤던 거에 안키린, 스펙트린 뭐 그대로 있죠. 밴드 3 이런 것들. 자,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건 액틴 필라멘트라면 지금은 마이오신입니다. 마이오신 같은 경우에 티크 필라멘트라고도 부르죠. 그 중에서 마이오신 2에 대한 구조를 잠깐 보자면 마이오신 2는 헤드, 넥, 테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헤비 체인 있죠. 헤비 체인 두 개가 이렇게 엮인 모습이고 거기에 에센셜 라이트 체인과 레귤레터리 라이트 체인이 넥 부분에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클리베이지에서 자르고 또 자르고 해서 헤드만 이렇게 남겨둔 모습인데요. 어쨌든 단백질 단위로 보자면 헤비 체인이 이렇게 흰색으로 나타나 있고 이 흰색의 프로틴에 에센셜 라이트 체인과 레귤레터리 라이트 체인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헤드에는 액틴 바인딩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SA 방식인데요. 여기서는 모틸레이트 SA라고 운동성을 보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 왼쪽에 이 튜브를 보면 뭐 어떻게 한다 나와 있는데 뭐 그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냥 진짜 뭐 세포 외부에서 마이오신 헤드를 뿌리고 뭐 일정하게 정렬하고 그 다음에 표지되어 있는 F액틴을 뿌려가지고 그 F액틴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B 사진대로 1, 2, 3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확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트랜스로케이션이나 슬라이딩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가 뭐 어떻게 움직이냐를 정말 보는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신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유튜브 링크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흰색 부분이 징그럽게 움직입니다. 마이오신도 여러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러지 패밀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점에서 여러 개의 뮤테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뮤테이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하나에서 가지에서 나온 걸 모두 마이오신 2로 지칭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마이오신 5나 클래스 5나 마이오신 클래스 1도 마찬가지로 한 계통에서 나온 건 이렇게 한 클래스를 지정하면서 이 클래스는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2나 마이오신 클래스 5나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마이오신 클래스 6 같은 경우에 데프니스, 그러니까 난청 이런 걸 유발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클래스 1 같은 경우에 스텝 사이즈가 뭐 10에서 14 나노미터다. 그리고 펑션은 이렇다. 2가 펑션은 뭐 컨트랙션 이제 주로 머슬 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5는 뭐
올건일 트랜스포트에 사용된다. 36나노미터의 스텝 사이즈를 가지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멜라노솜의 이동에서도 관여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이오신 5가 관여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틴을 통해서 운반을 한다. 이런 그림이고요. 또 여기서는 아까 전에 나왔지 않았지만 마이오신 6, 클래스 6에 관한 내용인데 엔도사이토시스나 필로포디아 그리고 골지 몰포로지에서도 마이오신 6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정리본에서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대충 이런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스 다음은 컨포메이셔널 체인지스인데요. 이제 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헤드가 ATP 하이드롤리시스를 겪으면서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움직이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명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살짝 보일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활주설인데요. 이게 생명원에서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명2에서 얘기했나? 어쨌든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하고 바인딩 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ATP가 바인드를 하게 되면 마이오신 헤드와 액틴이 서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면 이때 ATP와 인산이 분리가 되었지만 인산은 여전히 마이오신 헤드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쿡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헤드 쿠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이오신 헤드가 앞으로 젖혀지게 되고 젖혀지게 된 상태에서 액틴에 바인드가 됩니다. 그래서 액틴에 바인드가 되는데 그때 인산이 빠져나가게 되면 탄성 에너지를 통해서 파워 스트로크 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 당김으로써 이제 액틴이 당겨지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ADP가 분해가 ATP가 해리가 되고 다시 ATP가 바인딩 되면 마찬가지로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액틴과 마이오신 헤드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4개 붙어 있는 도메인의 개수에 따라서 벨로시티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음은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 필라멘트의 디스크릿 스텝인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옵티컬 트래핑이라는 개념인데요. 옵티컬 트래핑, 옵티컬 트위저라고도 하는데 광학 집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사용해서 아주 작은 몰리큘 하나나 여러 개를 집게처럼 집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F18을 광학집게로 집은 다음에 듀틸 레티버브 마이시오신을 구하는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듀틸 레티오가 뭐냐고 하면 이제 전자 쪽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던 것 같은데 마이오신의 듀틸 레티오라고 하면 AT페이즈 사이클에서 스트롱 바운드 액틴에 스트롱리 바운드 되어 있는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ATP 사이클에서 ATP와 액틴이 붙어 있는 그 비율, ATP와 마이오신이 붙어 있는 비율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활주설에서 ATP와 마이오신과 액틴이 결합되어 있는 그 시간은 짧기 때문에 여기서 듀틸 레티오 오브 마이오신 2가 10%인데 마이오신 5 같은 경우에는 머슬셀에서가 아니라 이제 올건일 트랜스포트에 사용되었죠. 이 같은 경우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듀틸 레티오 오브 마이오신 5가 70% 이상이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도
살짝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디스턴스가 0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진파처럼 이렇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일렁이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텝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 어, 결국에는 수축하고 다시 늘어나는 머슬셀에서 디스턴스를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마이오신 5 같은 경우에는 올건을 트랜스폴트를 하기 때문에 처음 지점에서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단식의 형태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간격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텝 사이즈였던 36 나노미터, 뭐 여기에 마이오신 2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 번이 8 나노미터였는데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20 나노미터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개념이 프로세시비티인데요. 진행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영어를 해석해 보자면 모큘러 바이오지나 바이오케미스트리에서 프로세시비티는 기질이 릴리징 되지 않고 계속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오신이 무브 프로세시블리하게 무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이오신 5가 월크 핸드 오버 핸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물건이 트랜스포트 할 때 마치 걷는 것과 같이 해서 핸드 오버 핸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이 아래쪽 유튜브 주소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귀여운 마이오신 5가 노래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사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스텝 사이즈가 36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헤드를 봤을 때 이동하는 거리는 72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 오버 핸드처럼 우리가 사람이 걷듯이 둘 사이 헤드 사이의 거리는 36 나노미터지만 이 헤드를 넘어서 가기 때문에 72 나노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텝 사이즈가 72 나노미터인 것처럼 나와 있죠. 이제 마이오신 틱 필라멘트와 액틴 틴 필라멘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스켈레털 머슬에 대한 이제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명원에서 확실하게 나온 내용일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근육의 기능적 기본 단위로 살코미어라고 근원섬유 마디가 있고요. 근원섬유 마디들이 모여서 근원섬유를 이루고 근원섬유들이 모여서 이제 머슬셀 근섬유를 이루고 근섬유들이 모여서 이제 근육을 이룹니다. 그래서 근원섬유 근절이 이제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기본 단위를 또 안에를 이제 해체를 해보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죠. 이제 이건 비사진 같은 과학 현미경 사진을 본 거고요. 이제 왼쪽에 Z 디스크 Z선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인데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틱 필라멘트이고 액틴 필라멘트가 틴 필라멘트인데 A 밴드 같은 경우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I 밴드 같은 경우에 그래서 A 밴드는 암대라고 하는데 이유는 틱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빛을 비출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I 밴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Z 디스크나 액틴 필라멘트만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릴렉스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컨트랙티드 단계에서는 수축이 되죠. 그 수축을 이루게 하는 것은 ATP와 칼슘 이온이 더해지면 수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TP를 소모해서 근육을 수축하죠. 스켈레탈 머슬이 자, 그럼 스켈레탈 머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 아까와는 다르게 뭐 캐핑 프로틴들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펙틴을 더 이상 자라나지 않죠. 근육 섬에서. 그리고 티틴과 네블린이 있는데 먼저 티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라면 그냥 공중에 붕 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Z 디스크 연결된 TTN을 통해서 이제 마이오신 티크 필라멘트를 고정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네빌린 같은 경우에 그림을 찾아보니까 뭐 인티그럴 펄츠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올 트로포 마이오신이나 네빌린 이렇게 두 개가 어, F 액틴을 인티그레이트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스켈레탈 머슬이 칼슘 이온과 액틴 바이팅 프로틴을 통해서 수축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설명이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근육 세포에 대해서 구조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들이 다 근육 세포의 구조인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은 근육의 기능적 단위였죠. 기능적 단위가 근육 원섬유 마디였는데, 근육 원섬유 마디는 사실 세포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 세포의 기본 단위는 근섬유입니다. 근섬유는 이제 sarcomere들이 여러 개가 번들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적이게 머슬셀 같은 경우에는 다액세포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이 관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글로 제가 미리 번역을 해놨는데, 설콜리미아, 뭐 근세포막, 항문세관, 가로세관, 그리고 근소포체, 세포에서 관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 사진에 보면 T튜블, 가로세관, 트랜스버스 튜블과 터미널 시스터나 뭐 S월, 근소포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근소포체의 터미널 시스터나 두 개와 T튜블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모여 있는 구조를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거 그대로고요. 트라이어드가 T튜블과 터미널 시스터나 오브 S월. 이제 시스터나 부위니까 당연히 칼슘 이온, 안에 있는 칼슘 이온 분비하는 부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모습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근육 원소마디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세포 하나를 이룬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인필라멘트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트로포닌이 사실 칼슘 이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액틴의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를 가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칼슘 이온과 붙게 되면 이 빨간색이 드러나게 되죠. 위에 사진과 비교했을 때 트로포마이오신이 잘못 말했네요. 트로포닌이 아니라 트로포마이오신이 비키게 되면서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를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트로포닌이고요. 이 트로포닌은 칼슘 이온과 붙으면서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익스포스드 노출되게 되고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도 뭐 그와 관련된 사진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따왔는데, 처음에는 트로포닌이 칼슘 이온과 붙지 않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트로포마이오신이 액틴 바인딩 사이트를 가리는데, 트로포닌이 칼슘 이온과 붙게 되면 트로포마이오신이 비키게 되면서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를 익스포즈 하게 되고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액틴과 마이오신 2가 넌 머슬셀에서의 뭐 컨트랙틸 번들스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말로만 생물원에서는 그냥 말로만 들어봤을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체세포 분열에서 세포 내 합입이 일어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고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방추사들이 있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단계인데, 그 가운데에 세포질을 이렇게 묶는 컨트롤 번들이 필라멘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오신 2를 통해서 클레베이지 프로 분열 고랑을 만드는 거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마이오신 디펜던트 메커니즘 레귤레이티드 컨트랙션 인 스무스 머슬 앤 넌 머슬 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넌 머슬 셀은 없었고요. 스무스 머슬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스무스 머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소장의 스몰 인테스틴의 뭐 세로층, 그리고 원형층 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고, 이게 스무스 머슬이고, 그리고 스무스 머슬이 다른 데는 혈관,
알터리하고 베인, 그리고 모세혈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틱 필라멘트 레귤레이션이 스머스 머슬 컨트랙션을 레귤레이션 한다는 건데, 먼저 릴렉션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이오신이 접히고 그래서 이넥티브한 상태인데, 이제 MLC 카이네이즈라고 해서 마이오신 이름만 들면 당연히 마이오신 LC에 인을 붙여주는 인산화 효소죠. 이게 또 여기서는 칼슘 이온에 의해서 레귤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인액티브한 상태고, 칼슘 이온이 붙으면 액티브한 상태인데, 이 카이네이즈가 액티브 되면 마이오신 LC에 인이 붙게 되고, 그러면 마이오신이 언폴드 되고 액티브한 상태가 되면서 컨트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어셈블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인액티브한 상태로 바꾸는 거는 MLC 포스페이테이즈가 있고요. 마이오신 5 바운드 베시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건 또 베시클, 마이오신 5를 이용해서 베시클이 이동하는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예스트, 효모의 출하법이죠. 출하법을 할 때 모세포가 있을 텐데, 그 모세포의 뭐 세포 소기관들, 뉴클리어스나 프록시좀, 뭐 액포들, 뭐 트랜스골지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출하가 될 세포들에 옮기는 과정을 바로 액틴과 마이오신 5를 통해서 한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원통형 대령 조류에서 무빙 사이토플라즘과 non 무빙 사이토플라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액틴과 마이오신 5, 클래스 5다. 그래서 non 무빙 콜티컬 사이토플라즘에는 염록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플라즈마 멤브레인, 세포막, 그리고 이거는 조류니까 세포벽도 있고요, 셀월.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게 무빙 사이토플라즘과 non 무빙 사이토플라즘을 가르는 게 액틴이고, 액틴 무빙 사이토플라즘을 만들게 가능하게 하는 게 액틴과 이제 마이오신 5가 붙어서 마이오신 5가 움직이면서 무빙 사이토플라즘이 완성된다. 그리고 조류답게 뭐 에코가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셀 마이그레이션 코디네이트 포스 제너레이션 윌 셀 어드레션 멤브레인 리사이클링인데, 셀 어드헤션에 대해서는 뭐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적어놨고요. 세포와 세포가 붙는 것, 벽이죠. 세포나 아니면 세포 외부와 붙는 그것이라 해서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셀 무브먼트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렇게 어디션이 있고 다른 세포거나 아니면 엑스트라 멀트릭스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어쨌든 셀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먼저 연장을 해서 라멜리 포디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뉴 어디션을 만들고, 그리고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고 세포 몸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전에 접착되어 있던 부위를 떼면서 점점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이 옆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을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로포디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라멜리포디움이나 필로포디움 역시 뭐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딩 엣지 방향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전에 나와 있던 스트레스 피버죠. 스트레스 피버 같은 경우에는 어드헤션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포컬 어드헤션스, 아래와 붙어 있는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붙을 수 있게 하는 곳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인티그린이라고 해서 막관통 단백질을 통해서
스트레스 피버와 연결이 되면서 어디션을 만들어가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리딩 엣지 부분에서는 어, 라멜리포디움이나 필로포디움이 이렇게 ARP23 콤플렉스나 아니면 뭐 다른 액틴 폴리머리제이션을 통해서 연장해 나가면서 이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 인트로덕션 마지막 그림에 나와 있던 셀 시그널링 패스웨이인데요. 이전에도 살짝 설명했었던 내용인데, 어, CDC42 뭐 RAC와 RHO 이런 것들 모두 RHO 패밀리인데 시그널 이게 스몰 GT페이즈를 통해서 레귤레이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셀룰러 시그널이 오면 리셉터를 통해서 받아주면 GEF라는 GT페이즈를 통해서 RH 로우와 GDP가 연결되어 있는 게 GTP로 바뀌고 이 GTP가 바뀌게 되면 아까 전 그림에 나와 있던 뭐 이런 폴미닌 프로틴이나 다른 에펙터 프로틴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GAP를 통해서 GTP에서 인이 빠져나가게 되면 비활성화 상태가 되면서 이 비활성화 상태가 되면 아까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와 있던 GDI와 이 비활성화 상태된 NHO GDP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비활성화 상태를 이루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이런 사진이었죠. DDI가 RHO GDP가 결합을 하면서 떨어지면서 그냥 멤브레인과 떨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미넌트 액티브 한 상태에서의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인데요. 컨트롤 이제 대조군인 이런 모습이라면 뭐 하나 RHO만 발현을 했을 때, RAC만 발현했을 때, 아니면 CDC42만 발현했을 때 액틴 컨테인 스트럭처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시그널 패스웨이를 요약한 모습인데요. 서로 다른 로 패밀리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뭐 라멜리포디아를 만들던가 필로포디아를 만들던가 아니면 스트레스 피버를 통해서 어디션을 결합하는 부위를 만들던가 인데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 눈여겨볼 점은 로카이네이즈를 통해서 마이오신 LC 포스페이트 아까 전에 마이오신에 P가 붙어 있는 상태를 이제 P를 떼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였죠. 이 로카이네이즈가 이 효소를 억제를 하면서 마이오신 LC와 인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많이 늘어나게 하고 이게 마이오신 액티비티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제는 뒤에서 볼 내용인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셀 마이그레이션 뭐 코디네이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드 셀 이제 셀이 부상이 입었을 때 다시 복구되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액틴이겠죠. 세포를 마이그레이션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시키는데 도미넌트 네거티브 이제 이것만 기능을 하지 않을 때의 상태를 대조군과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컨트롤 그룹과. 그래서 컨트롤 같은 게 100% 가까이라고 치면 하나가 작동되지 않을 때 그 퍼센트들이 정말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유추한 이제 시그널 패스웨이가 CDC42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앞에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RAC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ARP23 컴플렉스가 액티베이션 되고 이걸 통해서 RHO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마이오신 2 액티베이션이 돼서 마이오신과 액틴이 서로 기능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근데 이 RH 액티베이션은 특이하게도 RH 액티베이션의 음성 피드백을 보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가 양성 피드백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아까 전에 마이그레이션 셀에 뭐 액틴 필라멘트 어셈블리가 이루어져서 트렌드 밀링 되고 뭐 디렉션 오브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마이그레이팅 셀은 스티어드 바이 화학 주성 몰큐를 통해서 뭐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 내용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대충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포스포 이노사이트 시그널의 레벨이 상승함에 따라 어, 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는데 이것도 정리번에 없고 자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해서 대충 뭐 여기 PTE에는 이렇게 세포 마이그레이팅 셀의 끝에 부분에 위치해서 CAMP를 검출해 보니까 이런 형식을 그리게 되고 어, 리피드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 부분에 하면 여기도 끝에 검출하게 되고 뭐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상으로 17단어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일곱 번째 슬라이드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일곱 번째 슬라이드요. 네, 여기서 네, 이 필로포디아하고 네, 라멜리포디엄하고 네. 무슨 차이인가요? 어, 이제 라멜리포디움 같은 경우에는 리딩 엣지 부분 그냥 마이그레이팅 하는 반향인데요. 라멜리포디움은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반면에 필로포디아 같은 경우에 좀 더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찾아봤습니다. 기능적인 차이도 있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신태호님 발표 자료 관련해 가지고 그 이거는 저희 그 세포막 할 때 썼던 건데 그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서 이 자료에서는 이 하이드로포빅 몰리큘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의 설명이 그 약간 이거하고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그 조금 더 조사해 가지고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나중에 교과서 원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세포막 투과성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 가지고 네.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태우님 발표한 부분의 보충 설명인데 어디 보자. 보충 설명인데 네, 지금 이거 화면 보이시나요? 네. PPT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그 아미노산 구조인데 지금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세린하고 이거를 채우기 없음에 여기 있는 세린하고 그리고 스레오닌하고 타이로신 요거 세 개가 그 인산화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얘네 세 개가 왜 하필 인산화되냐면 이 아미노산의 구조에서 얘네 세 개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OH 이 하이드록시기라고 부르는 이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 요 전부 다 이 세 개가 있죠.
다른 아미노산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 세 개만 이 OH기를 갖고 있고 이 OH기에 인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의 인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이 그 약간 아미노산의 성질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공부하실 때 조금씩 생각해 보시면 성질 예측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OH기 같은 경우에는 인산화 말고도 그 프로테인의 그 글라이코실레이션, 그 추가적으로 이 탄수화물이 단백질에 붙어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링크가 붙대로 여기 O 링크드가 여기 이 O에 붙어서 O 링크드인 거예요. 이 세 개의 이 산소에 붙어서. N 링크드는 여기에 있는 질소, 이 질소에 붙는 거죠. 여기 있는 질소. 아스파라진의 이 질소. 아스파라진 말고 여기일 건데 아마 아르지닌일 건데. 아르지닌 같은 경우에 질소가 이렇게 있죠. 이 질소에 붙어서 N 링크드라 부르고 여기에는 그 O 산소에 붙어서 O 링크드라 부르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산화 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추가적인 당 사슬이 붙는데 이런 아미노산의 구조가 관여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 뭐 아르지닌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유이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그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